안녕하십니까.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동교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의 사조에 있어서의 그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를 구분해 보고요. 근대의 특징들을 그 전 시대인 그 중세와 비교해 보면서 돈키호테에 대한 그 시대적, 말하자면 사조적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식하겠지만 이 시대 구분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도로 구분하기는 어렵죠. 또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강의 이 설명에 있어서 또 시대 구분은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하죠. 먼저 그 고대는 소로마 멸망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고대 그리스 호메로스부터 시작되는 그 서양의 고대는 대단히 긴 시간이죠. 말하자면은 소로마 멸망이 476년이고 그 전 호메로스는 기원 전 뭐 700년도 750년쯤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1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이제 긴 시간입니다. 한편 중세는 그 서로마 멸망부터 동로마 멸망까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좀 뒤에 있었던 그 신대륙 발견까지를 보기도 하죠. 사실 그 신대륙 발견은 그 서양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한 지구촌 전체의 어떤 변화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뒤로 근대로 넘어오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이때까지를 한번 구분한다면 이것도 역시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아마 중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근대는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까지를 보통 얘기하니까 1789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근대에 해당하겠죠. 아울러서 현대는 그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니까 대략 한 250년 정도가 현대에 해당하겠습니다. 뭐 시대가 점점 우리 현대에 가까울수록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시대 구분이라는 것은 문해 사조사적으로도 현대에서는 더 많은 구분이 가능하겠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구분은 절대성이 없죠. 단지 설명을 위한 편의상의 방법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돈키호테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작품의 시대적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작품이 1605년과 1615년에 나왔고 세르반테스가 1547년에 태어나서 1616년까지 생존했죠. 신대륙 발견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이죠.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오는 사건을 단테의 신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뭐 신국의 완성 시기가 1300년부터 1321년까지 완성됐다고 보면 신국을 기점으로 봤을 때 스페인 땅에서 나온 돈교테는 그 뒤에 한 300년 정도 후에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돈교테를 말하면서 이제 시대 구분을 사람마다 다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르네상스 작품이라든가 매너리즘 작품으로 보기도 하고 바로코 작품에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근대 소설의 효시로서의 돈키호테를 말한다면은 이 중세와 현대와 비교되는 이제 근대적 특징을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문해사주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서양에서는 바로 그 신고전주의가 나오기 바로 전까지 단계, 중세에서 신고전주의 나오기 전까지 한다면은 우리가 르네상스를 얘기해야 되겠고 바로코, 그다음 그 전에 그 매너리즘, 그다음 로코코 뭐 이런 시기들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아마 문해사주적으로는 근대 시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세적 특징과 그것을 넘어서 근대로 진입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과 개념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 중세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 세계죠. 절대적인 기독교 세계인데 스페인 땅에서는 그 이슬람과의 그 대결 구도가
한참 있었던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십자군이 생각날 텐데 십자군 그리고 기사도 뭐 이런 것들도 이 시대에 해당하는 용어죠. 그다음에 라틴어가 이제 공용어로 사용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식자층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라틴 고전 라틴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 맞는 말로 변형된 라틴어죠. 뭐 그런 차원에서 라틴 불가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중세의 특징이죠. 기독교는 그 유럽 내에서 이러한 그 공통의 인식을 서로 갖게 되는데 뭐 국가 구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기독교 세계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연합체라 할까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 중심에는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고 교회가 있고 뭐 수도원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죠. 당연히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우위가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고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의미, 그 다음에 작품을 쓴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이나 이런 어떤 성직자들이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노니모, 그 무명시의 작품이 많이 있죠. 작가 미상의 작품들이 남아있게 되고, 물론 이제 언어가 이제 정리가 안 된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작품이 어떤 하나 나오면은 이제 번역한다든가, 개작을 한다든가, 뭐 도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작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그 중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대로 더 넘어오기 전에 또 뭐 근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그 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인쇄술의 발명이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통속 라틴어에서 이제 자국어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도 근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뭐 랭과 베르나쿨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스페인어가 스페인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리상의 발견, 그다음에 아메리카 발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땅에서는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추방되게 되고, 또 이때는 이제 그 통일 국가의 성립, 그래서 국가의 개념이 이제 근대 특징이기도 하죠. 뭐 1648년인가요? 웨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뭐 유럽 내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근대 국가로서의 서로 인정하는 뭐 나라가 크던가 작던가 뭐 그런 어떤 조약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근대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교황청 중심에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제후들이 이제 그 수도에 모이게 되는 그래서 궁중 귀족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궁중 귀족들의 출현이라는 것은 이제 돈키호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기사들이 어떤 모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멋진 옷을 입고 또 왕실의 파티라든가 뭐 왕실에서 주는 그런 뭐 자기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무뎌진 그런 기사의 모습을 돈키호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역시 돈키호테도 그런 말을 하죠. 다른 궁중 기사에 비해서 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야인으로 그 세상을 그 다니면서 기사에서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이제 다짐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시대가 바로 궁중 귀족들이 이제 출연하고 궁중 기사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개혁과 반종교 개혁의 어떤 대립,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기독교 세계의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이제 종교 개혁과 반종교 개혁.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 반종교 개혁의 어떤 운동들이 강하게 나타났죠. 그다음에 이제 중세 근대 넘으면서 이제 대학의 출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교회나 이걸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세속적인 대학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그건 아니죠. 뭐 신학을 뭐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면서 그 약간 초기 단계에서는 교회 냄새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르주아의 출현, 그리고 물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또 그 중세에서는 그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봐야 되는 것이죠. 뭐 믿음에 있어서도 안 보고도 믿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나는 꼭 봐야 되겠다. 그 보여달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 상당히 엄하고 또 장중하고 또 뭐라 할까요? 이 어떤 그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뭐 유일하게 그림이라 한다면은 이코노, 우리가 이제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그림을 판화를 해가 그 판화에 새겨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뭐 이코노 정도였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부르주아의 출현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 뭐 세속적인 관심, 돈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역시 이 사람들이 복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성당 안에서도 그림들이 뭐 벽에나 아니면 천장에 그려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의 탄생, 이건 뭐 동교토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혈통이 아니라 어떤 정통 기독교인 뭐 그런 것보다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덕, 그것은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의 이 중요성, 이것은 개인의 탄생과도 중요하게 맞물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무명시로 작품을 나오는 것이 중세 특징이라 했다면은, 이때는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그 아웃도어, 작가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창작,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중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근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중세의 초기에 중요한 신학자가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죠. 이게 354년부터 430년까지 생존했는데요. 로마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기독교 세계와 기존의 어떤 철학을 접목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초기에 중세의 철학을 정립한 것이 만드는 것이 아구스티누스라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철학을, 보통 그 이제 이분법적인 어떤 세계니까 기독교와 상당히 닮아 있죠.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문제. 그 기독교는 역시 그 천국에서 추방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현재 살고 있는 것이니까는,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잘 섞어서 설명한 것이 아구스티누스의 그 중세 초기의 철학이라면, 이 중세를 마감하는 시기, 그러니까 많은 아까 지상의 발견이라든가 말하자면은 신대륙의 발견, 그 다음에 뭐 이런 변화들, 과학이라든가 철학의 변화들, 이런 시기에 나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부터 1274년까지 생존했는데요. 여기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말하자면은 신학이 주가 되었던 중세에 비해서 말하면 철학이 신학의 신여에서 이제 다시 철학이 나와야 되는, 철학이 독립하는, 신학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러한 그 시기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기독교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과 접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르네상스 사람들한테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철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교태를 통해서 근대의 사건과 개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과학과 지리상의 발견은 역시 그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정치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를 얘기하면서 언급하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몇 명의 사람들을 한번 언급해 보면은요. 영국의 그 정치가이죠. 그리고 철학자로서 언급되는 사람이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그다음에 프랑스의 그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인 그 데카르트, 뭐 이것이 보통 그 세르반테스와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죠. 베이컨 같은 경우는
1561년부터 1626년까지 생겨냈고요. 근대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본다면은 이제 데카르트가 1596년부터 1680년까지 살았으니까 세르반테스와 아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주한 유대인 집안 출신으로서 네덜란드 철학자인 그 스피노자 아시죠? 1632년부터 1677년까지 생존했는데요. 원래 스페인에서 유대인 주방과 관련된 그런 집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 세계관은 그 세르반테스의 그 자연관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뭐 범신론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유사성을 별도로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그 영국의 그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인 그 뉴턴, 그것도 철학자이기도 하죠. 뉴턴이 있었고요. 좀 뒤에 사람이죠. 그다음에 독일의 수학자, 철학자인 그 라이프니츠도 근대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키호테, 세르반테스를 설명함에 있어서 좀 같이 언급돼야 될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근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철학자, 수학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뭐 수학이라는 것 이것은 좀 역시 과학, 뭐 물리학이라고도 했었습니다만은 수학과 과학이 중시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근대의 특징이라는 것도 이 인물들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학 1세기였던 중세에 비해서 근대는 의학, 철학, 문학, 그리고 이제 기술, 사상,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근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근대 소설 효시라고 하는 동교대를 공부하면서 서양의 중세의 특징과 함께 근대라고 하는 특징들을 함께 구분해 봤습니다. 이것은 결국 동교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대적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